TV 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 윤여찬님, 현님 등등 많은 분들이 촌철님들 비 피해 없으시죠?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라고 안부를 전해주셨는데 이신우님은 아마 뭔가 제품 배달 같은 걸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인사를 주셨어요. 출근길에 침수 지역이 있어서 돌고 돌아서 회사에 도착. 오. 제품을 싣고 이제 출발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촌철님들도 오늘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라이트 꼭 켜시기 바랍니다. 차를 놓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충청과 전북에 좀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요.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심촌님이 피야 왜 수도권에서 천덕꾸러기가 됐니? 아래로 내려오면 대우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내려와 아랫지방에서 환영해줄게라고 하셨는데 네. 비구름이 오늘도 약간 충남에 걸쳐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조금 있을 것 서울도 같아요. 비 내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국민의힘에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제는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주목받았던 민들레. 이게 아직은 가칭인데요. 네. 민심 들어볼래의 줄임말이라고 하죠. 네. 민들레가 이달 하순 본격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비대위가 정상궤도에 올라간 뒤 이달 하순 즈음에 공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네. 지난 6월에 일단 논란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장제원 의원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네. 민들레도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57명의 의원들이 가입서를 냈고요. 네. 친윤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뿐만 아니라 정우택, 조혜진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네.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가 근육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참 되게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호. 첫 번째 물리인데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반작용이 없어지면 작용의 힘은 커지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제거되면 가속도가 붙게 돼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물인데요. 민들레 홀씨되어 국민의힘에 널리 퍼뜨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됐죠? 오, 지금 그 말 좀 멋있었네요. 민들레. 그래요? 네. 이름을 뭘로 바꿀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아무튼 조혜전 의원이 저희가 마침 잠시 후에 만날 텐데 여기 좀 가입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니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여러 뉴스가 있었죠. 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언제 만날지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네. 등등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비탄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이 발언을 놓고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 기자들이 대통령의 사과 의미를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들과 눈을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고 눈을 맞추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자 기자들이 다시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게 아니라는 뜻이냐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제서야 첫 번째 사과라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해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의 의미를 다시 또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발언의 의미를.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과다 아니다. 이게 사과 하나 갖고 이렇게 혼선을 빚을 일인가요? 저는 아까 그 생물 물리는 못했지만 국어는 좀 했거든요. 아하, 학교 네. 다닐 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게 사과 표명 아닌가요? 이게 왜 그러니까. 해석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보통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네. 근데 뭐 사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가죠. 대통령실이 어제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족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방을 둘러보는 사진을 싣고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글귀를 새긴 거였습니다. 네.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족이 이 사진을 보면 그리고 이 사진이 이용된 포스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와고락을 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은 가장 기초적인 공감조차 보이지 않은 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라 대통령 홍보가 최우선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런 비판이 줄이 있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이건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의 숨소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포스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올려주기도 하셨었는데요. 예. 지금 의영님께서는 솔직히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더 멋있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 핵심 관계자부터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구하나파리님, 한 가족의 비극을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평가해 주셨고요. 김상공님은 국민 앞에 몸을 낮추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복구에 노력하고 또 그 다음 대책에 힘을 쏟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네, 이것이. 근데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그러면 어떤 그 행정의 수반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이거에 대한 입장 밝히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잖아요. 왜 이것까지 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아까 전해드린 촌철님들의 평으로 제 대답은 대신하겠습니다. 네. 반지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서울시가 어제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이 지하방이나 반지하방을 주거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네. 내놨어요. 신축의 경우에는 아예 전면 불허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10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점차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폭우로 사망한 10명 중에 반지하에서 있다가 숨진 사람이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어제 속보로 전해지면서 오, 발 빠른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 되기만 하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살아봤거든요. 네.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것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거. 곰팡이 피고 눅눅하고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을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만 지하방과 반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대책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요, 이분들이? 이 대책을 먼저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만 저런 방이 20만 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감당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또 집주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전세든 월세든 임대 수입이 줄어드는데 고분고분 반지하방 세놓지 마라. 주거 용도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집주인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바꾸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에 용적률 혜택을 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서 이걸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볼 땐 현실과 참 거리가 먼 대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지하방을 세놓는 주택은 대부분이 낡은 주택이고요. 집주인분들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짓는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데?
그러면 전액 지원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나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신축합니까? 당장의 월세 수입도 없어지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과연 이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도 바로 그 지점을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지하가 안 되면 옥탑 위에 옥탑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라는 우려를 좀 해주셨고요. I am who I am 님은 근데 그 방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다 싸서 거기 사시는 겁니다. 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 네. 데이지 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그 누구도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짚어주셨고 초롱님도 지금 제이비가 말씀해주신 대로 힘든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갈지 그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상과 현실 사이 뭐 지금 다 없애겠다 이거는 사실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정부도 이제 그 주택 대책을 발표하다가 폭우 때문에 미뤘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9일날 나오려고 했었어요. 정부 대책이나 서울시 대책에서 그러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제일 먼저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급 물량 늘리기 위해서 뭔가 그 건축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라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완화 내용에 임대주택 수를 줄이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우선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부터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유가 맞는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 강령도 지금 손보고 있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부르죠. 네.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을 받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호. 이 강령 가운데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분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 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오는 16일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런 거고 네. 이 작업을 위해서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상당수가 소주성 표현 빼는데 동의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보도를 내놓는 언론은 문재인 흔적 지우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도를 하던데요. 네. 저는 각을 약간 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당 강령 개정 작업과 대표 경선의 토론 내용이 따로 갑니까? 대표 토론에선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는 새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이잖아요. 대표 경선 과정이라고 네. 하는 게. 그러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어떻게 정립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 응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바로 당의 강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없는 빈말로서의 가치와 노선이라고 하는 그 빈말만 계속 읊조릴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와 노선을 둘러싼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개인 문제 말고 지금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그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데서 그 나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무관하게 그냥 설문조사해가지고 하면 그냥 뚝딱 실무적으로 그냥 바꾸면 되는 겁니까? 가치와 노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까? 한 정당의 가치와 노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왜 이게 별개의 트랙으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도가 빵 나왔으니까 다음 토론에서는 이게 좀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될 당연히 텐데요. 논의가 되겠죠. 근데 선호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포용 성장으로 지금 그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 보도를 보면. 근데 포용 성장이라는 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썼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내용을 바꾸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권지효 님은 소주성에 대한 제대로 평가도 못하고 좀 도망가듯 강령을 수정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요건지 아닌지
요게 아니, 지금 대표들의 토론회에서 지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주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실패한 정책 1호로 꼽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소주성 정책이 어떻게 이게 전개가 돼서 어디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추진 과정의 미스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냐 이런 정밀 점검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개정이 되더라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 띡 해가지고 소주성이라는 표현 뺄까요 넣을까요? 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 강령입니까? 이런 식으로 강령 짜는 정당 보셨습니까? 당 강령이라는 게 약간 당의 헌법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이 어떤 그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도 담고 있는 방향과 거고. 가치와 노선이 응축되는 게 강령인데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 말도 좀 궁금하던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한 말이 이 보도에 실렸는데요. 네. 여당이 아닌 야당이 된 만큼 경제정책 목표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아니 이게 궁금해서요. 여당일 네. 때의 경제정책 방향과 야당일 때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요. 기준점이자 출발점과 지향점은 모두 민생인데 음흠. 소주성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하고 그러면 정책 수단이 달라집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제 입이도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예. 제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네. 요거 잠시 후 조홍천 의원과 인터뷰에서 잠깐 물어보시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가 1월 2일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서 국가부채 유형의 하나로 D4를 언급을 하면서 정부가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같은 달 19일에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오호. D1, D2, 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것과 별개로 연금 충당 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한 것이다. 이렇게 네이밍한 거라고 비판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D1부터 D4까지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D4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부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 안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네이밍하고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상민 최고위원과 수석 연구위원이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이 이상민 연구위원을 3월 4일에 고발을 했어요. 네네.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그저께군요. 마포경찰서가 9일에 이상민 연구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오. D4가 안철수 의원이 만든 개념이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런 식이면 무서워서 누가 선거 때 정책검증 토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책검증 토론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사실을 잠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부정확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건 지금 이상민 위원의 주장과 연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그럼 그때마다 허위 사실 공표했다고 걸면 누가 토론장으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얼어붙이고 동토의 왕국이 되어버리지. 네. 아니 이런 것 가지고 허위 사실을 걸면은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검증의 주체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체예요. 그러죠. 그러면 정확히 알지 않는 사람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을 하나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책 개념에 관한 주장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정도면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국민대가 연구부장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표절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있죠. 그럼 이분들은 훨씬 더 중한 허위사실 공표범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나 국민대가 고소 고발하면 그냥 딱 걸려버리겠네요. 고소 고발을 할까요?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소 고발되면 그럼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쓸데없이 한번 던져본 이야기입니다. 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연구원에게 연구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라고 해주셨고, 이은하님도 입을 막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